일종의 국면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저는 맥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라는 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쭉 일련의 대북 강경 정책과 북한의 핵개발 그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4번의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같은 경우에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지만 일종의 미국의 금융 제재에 의해서 육자회담 국면이 중단이 되고 그 국면을 통해 갖고 북한이 이제 1차 핵실험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2차부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생겼는데 당연히 이 북한 붕괴론을 기반으로 한 대북 강경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재촉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 관점에서 쭉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뭐 2010년 5.24 조치 때 모든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하나만 이제 남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문이 닫힘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뭐 교류도 0이고 교역도 0이고 투자도 0인 남북관계 제로 시대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라는 게 물론 입주기업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보면은 정적 측면도 있고 또 안보적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도 있는데 정적 측면으로 보면은 뭐 남북관계라는 게 일종의 그 접촉 통로 마지막 접촉 통로가 폐쇄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통신 수단이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과거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안보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는 6.25 때 바로 북한의 주력 부대의 남침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개성공단 자리에 북한의 주요 군부대가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건설하면서 실질적인 북한 군부대의 후방 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개성공단이 이런 식으로 재가동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폐쇄된다 그랬을 때는 북한이 이미 밝혔지만 후퇴에 있는 군부대가 다시 전방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은 조기 경보 기능을 우리가 상실을 하는 것이고요. 또 서울이라는 게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사정포가 그만큼 전지 배치가 되면은 우리가 치러야 될 일종의 그 안보적 비용이라는 것도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경제적 측면은 뭐 알다시피 중소기업들한테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면은 다른 데서 기업 활동을 하면 좋은데 섬유 봉제 업종이라는 게 그 업종의 특성상 다른 데 가기가 좀 매우 어렵다는 거고요. 중소기업이 일종의 그 특히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조정 논란 그 전에 그 철수 결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하면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그거를 며칠 전에만 알려줬어도 그 완제품을 갖고 올 수 있었거든요. 거기 생산한 것들을 그대로 쌓아두고 못 왔단 말이죠. 2013년에 사실은 뭐 공장 가동이 한 160일 정도 중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업들이 대부분 어제 생산한 것을 오늘 반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먼저 알려줬다면은 좀 그나마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그 개성공단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닫아야 할 때 철수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라는 거는 거기에는 이제 관리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도 파견돼 있고 거기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대비 문서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장비들 중에서는 군사적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했는가? 이건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그 신포의 경수로 사업을 중단할 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전용 관련돼서는 이미 국회에서 이 70%의 사용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이해찬 의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는 뭐 사회문화 시책비라는 게 우리식 개념으로 치면은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금이라는 게 뭐 그야말로 주택, 의료, 뭐 기타 등등 뭐 복지 이게 중앙으로 갈 돈이 없고요. 대부분 개성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 중에서 원래는 현물 임금과 현금 임금이 약간 비슷한 비중이었는데 계속적으로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현물 임금 비중을 높여달라. 그래서 현물 임금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 현물 임금은 아시다시피 뭐 식량이라든가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사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국에 사올 때는 그 달러로 결제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게 북한 정부가 전용할 수 있는 그 비중이라는 게 높지 않습니다. 그걸로도 뭐 4인 가족이 먹고 사는 건데 뭐 빠듯한 거죠. 다만 이게 그 외환 관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 이제 현금 임금을 지급할 때 달러를 북한 원화로 환전해서 지불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북한의 대무역이 1년에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물 임금으로 사용을 하고 하면은 그야말로 1년 임금 중에 1억 달러 중에서 거의 뭐 몇십 프로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북한 원화로 지급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되고요. 당연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달러라는 게 그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처음부터 근거는 없고요. 당연히 그거는 과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이런 근거가 없는 거를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국회의 토론 과정에서 밝혀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건 상식적으로 그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다시 뒤집는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부 분들은 특히 이제 뭐 여당의 어떤 의원들은 뭐 사드를 배치를 해도 뭐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그게 중국도 거기에 대응해서 안보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거고요. 뭐 항구시보나 이런 데서도 지적을 하지만 예전에 동유럽에 이게 미국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 그랬을 때 러시아가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한테 제재를 비롯해서 강력한 압박을 행사한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중국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 사드 배치가 됐을 때
중국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드는 뭐 전문가들이 대체로 얘기를 하지만 북한용은 아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사정포만으로도 남북한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고고도를 지향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비한 미국의 억지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중국적 러시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자기 기지에 설치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지 조성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판단이 중요하다. 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앞서야 될 것은 국익이죠. 이게 국가 경제에 또 전체적인 국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 결론은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드를 배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안보에 미치는 효과는 한반도의 안보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이게 경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외교 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더 날카롭고 긴 창이 있다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패를 만드는 거고요. 그게 악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런 강력한 방패라는 게 당연히 그거는 더 창을 개발하는 재촉하는 그런 거지. 그건 해결하는 방향하고는 좀 반대죠. 그거 뭐 굉장히 부끄러운 정치 현실입니다. 이게 뭐 선진국에서는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죠. 왜냐하면은 외국과의 조약이라든가 뭐 통상협정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단순히 이게 정파의 이익이 아니고 그 국가의 이익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형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공론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다양한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당 간에 토론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모아서 추진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는 훨씬 심해졌지만 그러니까 어떤 국내 정책이든 대외 정책이든 이 공론을 모으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오히려 정반대죠. 굉장히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의 구체적인 형태가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법률을 통해서 제재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재라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유엔 결의안이라는 게 일종의 법률안이거든요.
국내 국제적인 법률안입니다. 그 유엔 결의안에 보면은 조건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시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매년 다시 논의를 해서 강화하든가 폐기하든가 완화하든가 뭐 그런 그 규정들을 법률 안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양자 제재를 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법률안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그 제재 법률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조건과 항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도 의회가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5.24 조치도 이명박 정부 때 그 법률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지금 남북 교류 협력법도 있고 기타 등등 개성공단에 관련된 법률들도 적지 않은데 만약에 그것을 중단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럼 그런 그 모법을 폐기를 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조치에 관련돼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든가. 그리고 이게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많은 쟁점들이 걸러지고 또 이 과정에서 합의를 모으는 과정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굉장히 자의적인 조치들입니다. 핵 공격 그 여러 가지 그 폭격기라든가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이번 훈련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가 되면서 그 한국 내부적으로 그 핵무장에 대한 여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확장 억지라 그러는데 일종의 그 핵우산이라는 게 핵우산을 이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뭐 북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일종의 남한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은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긴장 수준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또 새로운 현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60년대 이렇게 하면 68년에 푸에블로 납부 사건 나오고 뭐 김신조 내려와서 1.21 사태 났을 때도 뭐 그때도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군사 충돌도 빈도수도 많고 긴장 수준도 더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자제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냉전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긴장 수준이 높으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이 전쟁은 의도한 전쟁보다도 의도하지 않은 전쟁들도 많거든요. 1차 세계대전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각자가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게 수준이 좀 창피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린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 우라늄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건 품위가 너무 낮고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수입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 농축 시설도 없고 재처리 시설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장비들을 어디 몰래 사와야 될 것 같은데요. 몰래 사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 6개월만 참으면은 핵무기를 갈 수 있다. 네. 이러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네. 당장 원자력 발전소가 섭니다. 네. 우라늄을 구할 수가 없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가동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거의 40%에 육박 안 하는데 공장 다 세우고 그걸 다 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야말로 철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는 이게 그 공론의 수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전문가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일부 그거는 뭐 극우주의자들이 하지만 의원이나 이런 책임 있는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죠. 만약 일본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했을 때는 바로 사퇴했겠죠. 그만큼 공론의 수준이 있단 말이죠. 뭐 주요 언론사라든가 정당의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 주장을 한 것만 갖고도 우리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뭐 이 세계적으로 일종의 NPT 체제, 비확산 체제라는 게 국제적인 규범인데 예를 들어서 뭐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나라의 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주장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 뉴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산업 중에서 원자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거든요. 뭐 수출 문제도 있는 거고 기술 협력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갖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이죠. 2004년에 실제로 남핵 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연구자가 호기심이 지적 호기심이 해서 실험을 하다가 그 통제선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그야말로 지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강한 연구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IAEA 사찰단이 들어와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요. IAEA 이사회에서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충분히 이 의혹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갖고 올 부작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제재와 압박이라는 게 이미 실패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시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북한이 굴복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적했지만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란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느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일부 사람들은 제재를 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거의 10년 동안에 EU를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막판에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집중 협상 기간에 그야말로 집중적인 그 논의 과정을 통해 갖고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육자회담이 중단된 지가 8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의 실패가 아니죠. 제재 실패인 거지. 그리고 협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협상이 효력이 없다고 단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핵 문제와 비교해봐도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15년에 줄기차게 평화협정을 그렇죠. 주장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북한이 특히 그 10월 1일 날 이수영 외상이 뉴욕 유엔 총회에 와서 특히 이제 그 제안을 했고 북한 내무성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발표를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런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탐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탐색 과정에서는 결정적인 입장 차이가 발생한 거죠.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을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핵 동결이나 핵 군축 개념이 아니고 비핵화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은 평화협정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는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입장 차이를 확인한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오히려 왕이 부장이 최근에 2월 17일 날 호주 외무장관하고 만났을 때 비핵화와 그러니까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우리가 왕이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바로 육자회담의 9.19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입니다. 결국 북핵 문제는 그동안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특히 북한의 핵능력이 그때보다는 훨씬 강화가 됐고 운반수단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이 훨씬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결국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9.19 공동선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9.19 공동선언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과연 다른 방식으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듯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중국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여러 가지 한미 양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은 평화협정 문제를 그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왜냐하면 북한이 주장이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근거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 체제에 살고 있고 그 분단의 규정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다시피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민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그게 저는 좀 개탄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그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해법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식에 대한 고민이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욕하는 건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건 뭐 막걸리집에 가면 아저씨들이 다 욕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단 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의식인 거고요.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고 해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해법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지금 야당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일종의 생각들을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종의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근데 야당은 북한에 대한 인식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당연히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입니다. 대다수가 북한에 대해서 좋게 안 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보거든요. 근데 야당은 지금 앞에 것만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무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실 경제정책뿐만 아니고 외교 안보 정책이 가장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나마 외교 안보 정책을 잘한다고 나오잖아요. 왜? 바로 두 번째 이 변수인 능력 문제를 야당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무능을 무능으로 덮는 그게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게 무능과 유능의 대결로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갈고 닦은 사랑과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 부분을 포기해버리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늘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이 문제를 갖고 선거 쟁점화 시키는 거고요. 백전백패죠. 이 능력 부분을 오히려 자기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피해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이 현재 상황이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선거 끝나면은 남북관계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되고 남북관계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선거 끝나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다는 등 그게 다시 무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라는 거는 대외 관계라는 거는 국내 정치 일정보다 훨씬 넓은 범위죠. 선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여당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한다 하더라도 야당은 그보다 훨씬 더 이것이 전체 대한민국에 미치는 정치, 경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최근에 많은 선거들이 경험적으로 보여졌지만 정부 여당이 과도하게 남북관계 변수를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면은 그거는 역풍이 붑니다. 북풍은 언제든지 역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저는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거든요. 특히 뭐 적경적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은 재산권에도 땅값 떨어지고 관광객 안 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그것을 갖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야당이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너무 멀리 왔죠. 돌아가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 악화된 관계를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모든 감정이라는 게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계가 아닌데.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조차도 그런데 이게 남한과 북한의 관계라는 게 불신이 지금은 뭐 산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불신들을 해소해야만 다시 이제 화해 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에 그런 게 가능할지 또는 지금 현재 불신의 수준을 보면은 좀 전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일부 분들은 뭐 그래도 이벤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남북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벤트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벌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습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물밑에서 비밀리에 갑자기 떠오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반도 역사를 우리가 곰곰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한반도는 아시다시피 이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사이의 교량이죠. 이 교량이라는 게 항상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대결이 높아지면은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했단 말이죠. 그게 임진왜란이고 뭐 20세기 초에 우리가 겪었던 비극이고 한국전쟁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중 대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은 그것은 우리 국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런 대립을 격화시킨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사드 배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외교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접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익이 있다시피 상대방도 국익이 있는 거고요. 그런 국익을 서로 간에 어느 일정한 수준에서 나눠 갖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은 좀 낭패를 보는 건데요. 지금이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 좀 우려됩니다. 당장 그 사드 문제는 중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히 러시아 극동의 일종의 군사 전략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러시아도 매우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잘 안 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한러 간에 가장 쟁점이 됐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부분들도 벌써 끝난 거죠. 나진 사업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하는 것들도 그거는 이미 벌써 뭐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도 그런 사업들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너 간의 전통적인 협력 사업, 뭐 철도라든가 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것은 뭐 남북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한너 간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보적 측면이나 또는 국제 협력, 경제적인 차원에서 국제 협력 차원에서도 한너 관계도 매우 소원해진 상태다 이렇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평화의 중요성을 조금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평화라는 게 평화로울 때는 이게 평화를 실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평화가 깨졌을 때 그 평화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야당조차도 반평화 세력은 아니지만 이 평화를 무시하고 중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게 평화라는 단어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정부의 이게 공문서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됐지만 야당의 담론에서도 이 평화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또는 이 경제라는 거는 평화하고 같이 가는 거죠. 사람이 두 발로 걷듯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평화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 약화된 이 평화에 대한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나 희망 이런 거를 조금 더 조직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선택인 거고 그런 선택에서 이 평화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위에 좀 오를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